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 계좌 이체했을 때 그 당시엔 몰라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자녀가 뭔가 살 때 드러납니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 대비 너무 자산 크기가 크다. 그럼 여기 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 그때는 잘 안 걸려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유튜브 그리고 작가 그리고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약간 좀 갈리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이체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이게 자료가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세무조사, 뭐 편법 증여 이런 것보다는 불법 기관 같은 거 있잖아요. 테러 자금 같은 거.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잡은 거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이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꾸준하게 뭐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이체를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게 신고가 가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모두 뭐 세무조사를 하거나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다든지 이사를 할 때 좀 편의상 이렇게 큰 돈을 부부간에 가족간에 좀 오고 간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혹시 전세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목돈을 좀 이렇게 이체하실 때에는 이체할 때 메모 기재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 간단하게라도 좀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되게 좀 좋은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법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해당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제 명백한 경우, 그리고 이제 특히 증여 같은 게 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그 횟수, 거래 이런 거 상관없이 증여로 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 이제 세무공무원 분인데 세무조사 하신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대학원 수업 때. 그런데 그 잡아내는 금액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주로 이제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500만 원 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명백한 경우에는 다 잡아낸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돈을 보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좀 그거 스스로 좀 셀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큰 금액을 자주 뽑는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밑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금을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족끼리 용돈 주고받는 것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는 있는데, 일단 가족 간 돈 거래를 했다, 빌려주거나 빌려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그렇게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은 증여로 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다면 빌렸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채용증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채용증을, 사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매번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좀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금액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 기재하시고, 좀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저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물론 법정 이자율은 4.6%인데 꼭 이자 지급을 하면서 이자라고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례를 보면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결혼 축의금 4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용돈이라든지 축의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거든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럼 피디님 생각하시기에 400만 원이면 좀 어떻게, 좀 큰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판례에서는 가능하다. 이걸 이제 증여로 보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세탁기, 냉장고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 400만 원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좀 많은 금액, 예를 들어서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4천만 원. 좀 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는 세탁기, 냉장고로 잘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승용차를 사줬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게 세무 공무원도 아니고 실무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시면 좋겠죠. 가장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09년도에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소득 지출,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 대비 얼마나 지출이 있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료가 무려 지금 16년 전 2009년도 자료인데, 여기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모듈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재산 증가액하고 소비 지출액 있지 않습니까? 이걸 5년치 데이터를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년치 데이터를 봐서 부동산을 뭐 샀는지, 주식을 뭘 샀는지 다 데이터가 남으니까 그거랑
5년 동안 소비한 지출액을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뭐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5년 동안 쓴 게 뭐 카드 긁은 거랑 뭐 5억 정도 썼어요. 그럼 내가 35억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소득 금액이 5년 동안 연봉 1억이라서 5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35 빼기 5잖아요. 재산 증가액에서 소득 금액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탈루 혐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 금액은 아닌데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이 간다. 이런 금액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탈루 혐의 금액이 뭐 플러스 1억,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돈을 많이 쓴 경우, 어떤 사람은 플러스 뭐 30억, 40억.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요? 당연히 금액이 큰 플러스 30억, 40억부터 보겠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2009년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16년 전이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굉장히 저는 이 사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야, 이거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분이 땡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5년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치 데이터를 본다고. 근로소득 금액이 3억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 500을 신고하신 거예요. 2009년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시가 3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 소유하고 있고 가족 7명이 해외여행을 112차를 간 거예요. 이걸 PCI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이제 PCI라고 하는데 PCI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 증가액 30억, 소비지출액 8억, 신고소득금액 3억 빼니까 탈루 혐의 금액이 36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좀 크죠.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PCI가 왜 무섭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거 아니면 무신고한 거 과소신고하고 이런 걸 막 잡아내는 거잖아요. 과세당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내는데 PCI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증여세 과세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재밌죠? 하나 더 볼까요? 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의치 약화 굉장히 열풍이 높은데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존경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좀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도 의원을 운영하며 5년간 종합소득 금액을 3억 2,200 대략 한 월 500만 원.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시가 25억 고급주택, 고급승용차 그리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셨네요. 그리고 5년 동안 해외여행을 32차례. 이걸 이제 PCI로 딱 분석해보면 재산 증가액 28억 플러스 소비지출액 2억 그리고 신고소득 금액 3억을 빼니까 탈루 혐의 금액이 27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내가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감되는 값이 커지니까 조금 더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실 분들은 증여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이 자녀의 소득 능력을 계속 올려주는 게 좋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직은 좀 소득이 약하고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깔끔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아까 데이터는 2009년 자료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25년 2월 17일 아주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여기 국세청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얼죽신, 얼어죽어도 신축의 줄임말이죠. 그만큼 신축 좋아하는 건데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를 하는데 하나만 볼게요. 여기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번 보십시오.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여기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분명히 이 자녀가 소득이 좀 적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취득 자금을 증여를 하신 거죠. 근데 증여세를 내고 하면 깔끔하게 끝난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과소신고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잡히겠어? 그리고 우리 앞에 했었던 질문 있죠. 현금을 500만 원씩 계속 준 거예요. 설마 잡히겠어? 1000만 원 미치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 계좌 이체했을 때 그 당시엔 몰라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이렇게 자녀가 뭔가 살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PCI하고 똑같아요. 소득 대비 너무 자산 크기가 크다. 그럼 여기 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이제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 그때는 잘 안 걸려요.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살 때 드러난다. 요걸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인데 이런 일이 일단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이제 보통 15일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미리 좀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럼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걸 받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소위 말해서 뭉개고 이렇게 대응을 안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빨리 세무 대리인, 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시고, 왜냐하면 그 세무사님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자료를 뭐 이렇게 숨기거나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또 이게 세무 공무원이 알게 되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니까 다 오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사전에 이렇게 미리 알림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알림을 안 하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일까요? 증거 인멸이라든지 사안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냥 소명하시고 협조하셔서 빨리 세금 낼 거 내시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대학원 마지막 수업 때 세무조사론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세무사님들 방어하시는 거, 이제 세무 공무원 공격하는 거, 그리고 저희 교수님 이걸 하고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최대한 맞추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